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계약직 도서관 사서였던 한나 씨는 항상 능숙해질만 하면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3번 6년을 보내고 나서는 원하지 않는 일자리지만 정규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건 좋았지만 좋아하는 책과 할 수 없는 건 늘 아쉬웠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일하는 곳에 책을 몇 권 골라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읽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을 한나 씨가 고른 책 덕분에 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세랑 작가의 50피플의 내용인데요.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뿌듯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도 한나가 사서인 걸 모르지만 한나는 사서로 살 것이다.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몰라도 비밀리에 사서일 것이다. 일터로 다시 돌아온 월요일, 꿈과 다른 일을 밥벌이로 하고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현장에서 잊고 있었던 꿈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보는 한 주 되면 어떨까요? 2019년 2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죠. 27일부터 이틀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 공장 주변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때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 공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찾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저자이신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한반도 신경제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북한 경제 전문가시네요. 제가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네.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 박사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와중에 제 PT를 드신 분이 책 좀 쓰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책을 썼고 제가 좀 외부 강연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요즘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우가 공부 시작하시고 없으셨죠? 예, 제가 했을 때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저도 없었었고요. 저 역시도 네. 빠르면 2020년도에 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2020년이 한국전쟁 시작한 지 7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역사적인 어떤 기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뭔가 일어났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 2년 정도 빨리 일어났고 속도도 굉장히 빨리 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아까 방금 6.25를 얘기했는데 제 생일이 6월 25일이에요. 운명적이었군요. 약간 그런 네. 면이 있었고 네. 제가 사실 학부 전공을 정치외 교역을 했고 네. 공부는 또 이제 대학원에서는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군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2차 대전이 제 메인 네. 테마였는데 그게 이제 쭉 한 40년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런 내용을 갖고 제가 책을 네. 쓰면서 이제 북한 경제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1972년까지 유엔 데이터를 보면 1인당 GDP가 북한이 남한보다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릴 때 알았죠. 충격적이다. 대학교 다녔을 때, 우리 저희 대학교 다닐 때가 한참 이 남북 문제 갖고 이슈가 많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연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하고 나서 제가 사실 소련 경제를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1930년부터 1960년까지 소련 경제가 지금의 중국처럼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그 경제력이 소련이 있었기에 독일 히틀러를 이겼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때 그걸 알게 돼서 북한은 언젠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회가 돼서 북한 경제를 공부했고 어쨌든 이데올로기 관점을 빼고 난다면 북한이 상당히 잠재력이 큰 나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투자회사에 몸담고 계시는데 이 북한 경제 전문가가 되셔서 활동하고 계세요. 자, 오늘 저희가 팀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 북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있을 그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한번 예측해보자입니다. 일단은 베트남에서 열리니까요. 이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경제 특성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베트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처음 전쟁에서 진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베트남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베트남은 전형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 국가였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보고에 의하면 90년대까지 전체 노동 인구의 70%가 농민이었습니다. 네. 그런 농업 국가였는데 공산주의 국가 때 식량 생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생기면서 공산당이 통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베트남이 네. 경제개혁을 했는데 이 경제개혁의 성공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과 수교를 맺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아는 베트남 농업국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베트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가 중에 1위가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이고 네. 3위가 베트남입니다. 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출 많이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지금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은 쌀이나 옷이 아닙니다. 신발이 아니고 휴대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수출액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베트남이 이제 노동지배적 국가에서 이제 기술지배적인 국가로 가려는 중간 단계로 우리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경제가 많이 도약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태국 경제의 한 70% 정도까지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노동 집약적인 경제 구조에서 지금 기술 집약적인 경제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군요. 이 베트남에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이 회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요. 네. 미국이 사실 클린턴 행정부가 맨 처음에 협상을 벌였던 나라가 그 베트남이랑 북한이랑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 금지 엠바고를 풀었던 게 94년도였고요. 94년도에 저희가 제네바 합의에서 1차 북핵 협상이 있었는데 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 이후에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그 당시 95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경제가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근데 뭐 지금은 지금 북한보다 못했습니까? 예, 95년까지 못했죠. 1인당 GDP. 95년까지는. 예, 그러다가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22년 동안에 베트남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북한은 자립경제 위주로 가면서 사실은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진 이유인데요. 네. 이게 결국 뭐냐면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대외 개방 정책을 가면서 베트남은 성공을 했고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지금 어려워진 구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북한이 베트남을 주목을 했을 거다. 결국 베트남 공산당이 일당 지배를 하면서 네. 경제 개혁을 통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도 그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미국이 베트남 안보를 보장했듯이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면 북한도 베트남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베트남에 관심이 있었고 미국 역시도 봐라 우리가 전쟁이 졌지만 베트남이 체제로 보장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북한 너희가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베트남식의 경제 모델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북한이 경제적 모델로 이 베트남을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다는 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베트남에 삼성전자 그 휴대폰 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시기가 언제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미국보다 빨리 92년도에 수교를 맺었고요. 네. 그래서 한 15년 동안은 섬유라든지 신발, 노동지향적인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주로 2007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네. 인건비 위주의 어떤 그 우위를 보고 베트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007년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2007년도가
그 베트남이 그 WTO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WTO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법이나 모든 것이 규범에 그렇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베트남이 WTO 가입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서 삼성전자가 2007년도에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에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수많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했었고요. 특히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WTA가 FTA를 맺었습니다. 네.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그 후에는 이제 유통이라든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내수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유통, 내수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코트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 4,000개 이상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는 일단 인건비가 싸서일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인건비가 싸는 것만큼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다고 보면 필리핀도 있겠는데 최근에 그렇죠. 필리핀에 진출했던 한진중공업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갔는데 베트남에 진출했던 현대 중공업은 사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건비 때문일까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첫 번째는 베트남의 정치적인 안정. 예,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지만 그 자체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당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치적 안정. 두 번째가 인건비겠지만 그 인건비보다 더 중요한 건 베트남 인력의 그 노동 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의 한 95% 이상이 97% 이상이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은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대단하다던데요. 예, 예전에 중국에 1000년간 지배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똑같이 교육이 아주 그냥 중요한 그렇군요. 거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뭐 읽고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질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한 9,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대 이하 인력들이 전체 평균 연령이 30대 이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령화 젊고요. 국가지만 베트남은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인건비도 싸고 노동의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그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윤리 그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고 있기 우리랑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좀 많이 통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거의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구나. 외침도 많이 봐줬고 그 외침을 통해 가지고 극복한 다음에 경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의 그 어떤 교육열의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 국민이랑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점을 많이 갖고 있다면 북한 기업도 나중에 베트남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하나의 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 북한에 가면 성공한다는 거는 지금 너무 좀 단순한 논리인 것 같고요. 네. 베트남이 결국 성공했던 이유는 베트남 지배 엘리트들이 개혁 개방을 하지만 개혁 개방해야 된다는 의지 그리고 그렇죠.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지만 개방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 유치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든지 기업법이라든지 이런 상거래 활동이 시장 경제에 맞추도록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가 계속 20, 네. 30년간 그 부분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결국 글로벌 경제에 편입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조건 이번에 핵협정을 그 미국과의 뭐 핵협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렇죠. 최소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그 보장, 그럼요. 그다음에 송금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표준을 맞춰야죠. 되고 특히 맞습니다. 베트남이 성공했던 거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특히 그 우리나라 제조업기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북한도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앞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한번 예측해보자 했어요. 베트남 박린성 산업단지와 하노이 동쪽 항구 도시인 하이퐁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유력지로 꼽히더라고요. 이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까? 예,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박린성은 정말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대 삼성전자가 박린성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박린성이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농촌이 15년 만에 완전히 황골탈퇴를 해가지고 가장 일하기 좋은
그 산업단지가 됐고요. 네. 참고로 박민성의 1인당 GDP는 6,000달러로 베트남 평균 GDP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고 하이뽕은 베트남 북부의 최대 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뽕에는 LG전자 계열사들이 진출해 있는데 물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와 그다음에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좋았고요. 특히 2007년도에 베트남이 그 경제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경제적 균형이 굉장히 차이가 네. 컸습니다. 남베트남은 가국 미국에 같이 자본주의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도이모를 했을 때 대부분 기업들은 다 남부로 갔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어떤 투자 유인책으로 인해서 농촌이고 못 살았던 북부 지역이 불과 10에서 15년 만에 완전히 지금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산 클러스터로 변모했다는 네.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주도로 균형 발전을 이룬 거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이 있지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북부 쪽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컸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그쪽이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그 각종 부품업체들 그렇죠. 뭐 몇백 개 가는 부품업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분의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참고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베트남 정부가 4년 동안 법인세 면제고 단지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갈 길이 머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것들이. 뭐 네. 베트남이 단순히 뭐 잘 돼서 북한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어떤 이 경제 성장을 위한 지도부의 어떤 그 국제적 규범을 맞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 있는 방린 그리고 하이퐁 지역에는 LG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을 간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볼 것 같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국가 비밀을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국가 비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노이 자체에서 주는 의미가 그 근방에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 있는 뭐 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가 아예 주변이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역을 도는 것만 해도 굳이 한국 기업을 각오한 걸 좀 중요하지 보지 않고 그것만 보더라도 네. 어떻게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노이를 가는 것만으로도 뭐 삼성전자 뭐 근처 갔다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만으로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네. 그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느끼는 바가 크다. 그 얘기는 저도 하겠는데요, 팀장님. 좀 하나 그래도 뭔가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 지금 개성공단처럼 예.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에 북한에 있는 공장들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북한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하려면 예, 들어와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좀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개성공단을 빨리 뭐 가동시킨다든지 뭐 이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히 보기만 얘기 안 해도 하신 거예요. 느낀다는 게 뭐냐면은 네. 사실 개성공단이 박민공단보다 먼저 됐었습니다. 네. 2004년도에.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이 역외과학무역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도 뭐가 문제였냐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중국 정도는 판매가 가능했지 미국엔 수출이 안 됐습니다. 네. 결국 느끼겠죠. 미국과 수교를 맺게 돼서 맞게 되면 가장 우리는 이미 공단도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만 협상만 취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는 나라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 북한 스마트폰도 만듭니다. 네. 예,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IT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니가 만들었던 영화도 북한이 해킹했다 말았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 FBI가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맞다라고 보면 북한의 IT 실력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년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 결국 기술력은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 정치 체제 이슈로 맞습니다. 인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졌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만 되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징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노동의 질이 좋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역시 굉장히 부지런하고 좀 고학력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남한과 좀 경제가 활발하게 교류가 된다면 이 꽉 막혀 있는 남한 경제도 어느 정도 뚫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투자회사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항상 제가 책에도 썼지만 미국과 수교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그럼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 역시도 굉장히 양질의 노동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전체 노동자의 한 40%가 농민입니다. 북한이 자급자족 경제를 하면서 농업은 지금은 예전부터 북한 같은 경우가 95년도 대기근이 있기 전만 해도 북한은 대부분 농산물을 자체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민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민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질의 노동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도 그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베트남처럼 자원도 베트남보다 더 많습니다. 베트남이 사실은 아시아 3위 원유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북한은 원유는 없지만 원유가 있다고 좀 추정하는 그 평안도 쪽 그 황해도 쪽에 있다는 네.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휘토르나 이런 다양한 그 지하 자원이 한경도 쪽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엄청 크죠. 근데 이제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게 북한 지도부의 어떤 정치력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치부처럼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인터뷰해 주신 우리 팀장님께서 사실은 12년 동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IT 기업들을 커버하셨잖아요. 예, 예. 전제 조건이 정치적 안정을 북한이 이룬다면 또 미국과 정상적인 수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가 개성공단이 지금 전체 개발 면적의 10%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만 해도 향후 1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인건비 구조 갖고는 그 조립산업, 그 IT 조립하는 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베트남 생산 기지로 지금 많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중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개성공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미국에 수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섬유라든지 신발 위주의 경공업이 들어갔지만은 이쪽 부분에 IT 조립업체들이 IT 기업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플의 제품은 100% 중국에 있는 폭스콘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조차도 그렇게 된다면 네. 북한을 하나의 생산 기지로서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저자이시고요. 소연철 신한금융투자 한반도 신경제팀장님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